그래서 저희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접대 영업에서 벗어나 전문가 영업을 해야 하는 이유 시간인데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고 싶어요. 접대 영업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전문가 영업을 했을 때 그 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앞 시간에 같이 이야기했던 건 왜 이제 우리가 영업을 이해할 때 관계 중심으로 영업을 이해했던가. 그래서 한국 기업의 스토리도 좀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접대 영업보다 솔루션 영업, 관계 영업보다는 솔루션 중심으로 영업을 혹은 전문가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연구가 2006년도에 그 사람들 많이 아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그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업 대표 6,000명, 이 연구 규모가 워낙 커서 또 대단히 연구로도 유명한데 6,000명을 연구했더니 잘하는 영업 대표들이 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전문가 영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영업은 의사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는 2가지 전문성이 결합돼요. 하나는 병을 찾아내는 전문성, 또 하나는 약이나 수술에 대한 전문성. 이 2개가 만나야 사실은 문제를 해결을 해주잖아요. 이제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 언어로 바꾸면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전문성, 그리고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성. 이걸 결합하는 게 전문가 영업이죠.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 54%가 이 전문가 영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SBS라고 합니다. Solution Based Selling. 그리고 이제 유형해 보니까 제일 5번째, 제일 적은 유형이 뭐냐면 ABS라고 해요. Alcohol Based Selling.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 영업, 관계 영업, 형님 영업,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4% 정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있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대단히 유명한 연구인데, 이제 저희가 짐작한 데는 한국에는 ABS를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기업의 발전, 역사하고 일맥상통하고 이해도 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빠르게 전문가 영업, 솔루션 영업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전문가 영업이 솔루션 영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그 솔루션 영업의 이익을 3가지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문가 영업을 혹은 솔루션 영업을 하면 고객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솔루션 영업의 반대는 관계 영업이잖아요. 근데 관계 영업은요, 가격이 저가 시장에서 필요한 게 관계 영업이에요. 가격이 서로 싸요. 그러면 내가 관계를 형성해서 수주를 하는 거죠. 저가 시장은 항상 경쟁자가 복수예요. 근데 전문가 영업을 하면 고객들이요, 가격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가치를 구매하기 때문에 최저가를 찾지 않아요. 제일 좋은 가치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이엔드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B2C에서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 마켓은 내가 좋은 솔루션을 위해서 적정하게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영업을 하면서 이런 원리를 몰랐고요. 어떤 책에도 이렇게 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영업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영업을 잘하고 싶어서 SBS, ABS 안 가리고 관계 영업, 뭐 형님 영업, 뭐 접대 영업 안 가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친한 관계 영업을 하면요 친해지거든요. 네. 그 친한 고객들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대면대면한 고객들이 훨씬 가치가 많은 거예요. 저희 회사에.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걸 골똘히 보니까 제가 이 친한 분들한테는 저가 혹은 관계를 팔고 있었던 거고 이 대면대면한 고객들한테는 가치를 팔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저한테 돈을 많이 지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데 돈은 별로 안 돼요. 이게 관계 영업의 맹점이에요. 가치를 팔면 관계는 소원할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고객은 가치를 구매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팔면 이 말을 바꾸면 전문가 영업을 하면 네. 고객의 질이 좋아져요.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마진이 좋아진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네네. 혹은 하이엔드 마켓에서 하이엔드 고객을 만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예. 전문가 영업 그리고 뭐 솔루션 영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솔루션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솔루션은 구별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들고 경험한 상황은 아주 단품을 파는 네.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저희 고객 중에 전선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선회사는 CEO가 자꾸 솔루션을 팔으라고 하는데 네네. 영업사원들은 자기는 전선 파는 사람이거든요. 전선은 그냥 견적 내가지고 경쟁사보다 싸면 우리 걸 사는 거예요, 고객이. 네네. 비싸면 안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솔루션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누구냐면 현대로템에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뭘 팔아요? 전동차. 예, 그 사업. 뭐라고 하죠? 전차라고 합니다. 전차. 네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KTX 산천 뭐 이런 거 제작하고 네네. 지하철도 제작하고. 네. 근데 거기에는 전선이 150 종류에서 200 종류가 들어간대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근데 어쨌든 이분이 KTX 제작 과정을 보니까 그 전선을 조립하는데 일주일간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업대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전문가니까 이걸 패키징 하는데 반나절이면 해요. 그래서 현대로템 고객에게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해드릴게요. 대신 인건비 3일만 저희를 주세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주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좋아지고 네. 고객도 더 많이 이윤이 남고. 그러니까 고객은 저희한테 이뻐서 친해서 이윤을 더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들의 가치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지 않으면 저희랑 파트너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던 이익이 왜 좋아지냐? 본인들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네, 이게 솔루션이죠. 네. 전선을 판 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파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의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정의인데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의 가치 관점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걸 분해하거나 결합하거나 재구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객의 가치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무작정 분해하고 결합하고 재구성한다고 솔루션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봐요. 이게 말이 쉽지. 현대로템의 안에 들어가서 KTX 제조 공정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걸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의 가치 관점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합하는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가 고객과 우리가 공유가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아까 말한 가치가 좋아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 영업을 하면 솔루션이 좋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방금 이 회사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과거에 패키징해서 판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른 전선 회사에 패키징해서 팔면 돈을 더 받아요. 솔루션이 좋아졌죠. 네. 솔루션이 좋아졌잖아. 네. 저가 전선을 찾는 고객에게는요, 저가 전선만 제공해요. 고객은 저희한테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솔루션을 팔면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기대에 맞춰요. 여기에 부응하잖아요. 고객은 또 더 높은 기대를 해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에 부응해요. 이러면서 우리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죠. 그러면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영업을 하면 솔루션이 좋아져요. 하나만 더 효용을 말씀드리면 네. 전문가 영업을 해야 전문가가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한국에 영업 20년, 30년 했는데 영업 경쟁력이 제로인 사람들은 관계 영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관계 영업을 통해서 성과도 냈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나이가 먹고 몸도 상태가 안 좋고 이제 술도 못 마셔요. 간이 안 좋거든.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무슨 경쟁력이 남냐고.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돼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봉은 배가 됐는데 이 사람의 성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연봉 반인 신입사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얘가 간도 더 좋지 않겠어요? 사실은. 심지어 ABS를 해도 요 신입이 더 잘할 거라고. 정말 이거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 말인데 CEO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의 리더십은 그렇게 볼 거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총알바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갑이 돼요. 고객들은 내 솔루션을 기대하고 나를 따라요. 이런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이 전문가가요, 조직을 옮기잖아요. 고객들이 따라다녀요. 왜? 이 사람만이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 영업을 해야 전문가가 돼요. 요약하면 네. 전문가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전문가 영업을 해야 고객의 질이 좋아져요. 두 번째로는 솔루션이 좋아져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영업을 해라. 이 주장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고 나서 여러 질문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질문 2가지를 뽑아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일즈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나요? 말을 잘한다는 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세일즈에서 말을 재밌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관계 형성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도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일즈맨들을 만났을 때 제일 경계하는 건 말 잘하는 세일즈맨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방어적이 된다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엿장수라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을. 네네. 그렇게 보이는 건 오히려 조금 신뢰감을 잃을 수가 있어서 위험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제가 30년 전에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제 동료는 이름도 비슷해요. 제가 김용기잖아요. 네.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김웅기라고 있어요. 3개월 후배예요. 나이도 동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네. 너무너무 내성적이라서 네. 그냥 눈만 우리끼리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질 만큼 말을 못해요. 네. 놀라운 건 지금도 현대자동차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분에게 10명 이상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소개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김웅기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1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곱하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곱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김웅기는 하도 말을 못해서 사기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구매를 해보면 네. 대단히 성실하고 아. 그 다음에 이해를 떠나서 네.
고객의 불편을 끝까지 해결해주고.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김웅기를 소개해줘도 내가 요거도 먹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옛날엔 제가 현대자동차 근무했던 걸 아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김웅기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 그래서 세일즈를 잘한다. 이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근데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고객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말하기는 중요한데,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네. 따로 좀 다루기로 했죠. 네, 네.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그때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번 동영상에서 적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적산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 기억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적산을 그때 말씀드려서 네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네.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1948년에 이승만 정권에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을 했는데, 사실 이게 투명하지가 않고 그때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이 헐값에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슬프게도 대한민국 재벌 중에 적산 불화로 한몫 잡아서 성장한 곳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들을 전부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한국 기업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SK그룹은 성경 직무를 불화받아서 일제시대 때, 예. 한화그룹은 조선화약공판, CJ 대한통운은 조선 미국 창고, 뭐 예를 들면 벽사는 한국 슬레트 공업,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은 미쓰코시 백화점, 나중에 이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에게 넘어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하이트 진로는 대일본 맥주, 오비 맥주는 기린 맥주, 대선 주조는 대선 발효, 심지어 한국전력공사도 그 일제 때 세워진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의 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기업의 상당수 뿌리는 네네. 일제시대 때,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한국이 자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네.